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또다시 재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당사자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접견도 마다한 채 버티기 전략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 과연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재판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일단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석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달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고 진행된 첫 재판이었죠. 10월 16일 재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했던 말이 재판부에 대한 더 이상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쉽게 말해서 알아서 해라 그거죠. 자신은 이제 관여 안 하겠다, 참석도 안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이 재판이 진행이 이제 될 텐데 상당히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증인 신문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음 달 중순 이후 정도로 증인 신문 마무리하고 빠르면은 1월 중에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2월 되면은 법원에 또 정기 인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을 내도록 재판부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선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조현권 변호사의 발언 잠시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변호인 입회 하에서 받은 진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하여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수사 기록은 다 봤다라고 하는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과연 제대로 된 변론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기록이거든요. 근데 수사 기록을 봤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을 보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후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러면 그 피고인의 어떤 입장, 피고인의 변론 방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의문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 피고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생각하는 전혀 변론 방향과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수사 기록을 봤고요. 또 이제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랄지 전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수사받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때 동석을 했기 때문에 변론 방향 쪽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6개월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접견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사가 변호인한테 피고인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변호인이 대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읽은 범위 한도 안에서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상당히 불분명한 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 피고인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활용해서 직권으로 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간 건 사실입니까? 피고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어떤 사실관계 확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할 수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재판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골석 재판으로 가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심리를 하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끝나기 전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거 그것조차도 안 할까요? 만약에 그것도 안 한다면 결국은 뭐 이번 재판을 완전히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의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사유로 재판에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심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후 변론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면서 어떤 정치 의도가 깔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자기도 없는 걸석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후 심리 기일에 와서 최후 자기의 진술을 한다? 그 자체는 사실은 이전에 어떤 자기 걸석 재판에도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이 재판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함으로써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좀 흠을 가하는 것이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좋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반향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재판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이른바 이제 친박이나 이런 뭐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친박계 의원들도 조용히 있고 지금 큰 반향이 없어요. 과연 이게 박 전 대통령 의도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그 10월 16일 입장문에 보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정치 보복의 그 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기로서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거부하는 보이콧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 단계로 나아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옥중당식을 한다라든가 뭐 더 나아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럴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친박계 태극기 집회 지지라든가 라는 사람들도 더 이상 동력을 받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정치적 망명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망명이라면 일단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단 사면 복권이라든가 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것을 예단하기에는 이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망명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의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친박 단체랄지 이제 보수 단체를 결집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그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본인과 관련된 공범으로 기소된 대부분의 국정농단 사범들이 다 유죄 선고가 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판을 아무리 자기가 무죄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대어봤자 결국 결론은 유죄다는 거죠. 그러면 유죄면 결국 자기가 심리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을 했음에도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의 어떤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결과는 이제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예. 바에는 차라리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나 정당성이나 일단 흔들고 봐야겠다. 이제 그런 어떤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 공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전 특별감찰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특별감찰할 때 어떤 방해를 받았느냐라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두 사람, 이석수 전 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두 사람이 원래 평소에는 좀 친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둘 사이가 가까웠던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물론 나이 차이는 4살이 납니다만은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입니다. 한 예. 기수 차이고 그리고 1992년도에 둘이 같이 한 1년 동안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근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주지청에서요. 그렇습니다. 무척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될 때 인사검증을 한 사람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예.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예. 권상우 씨 나온 그렇습니다. 권상우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 상문고등학교의 비리가 그 당시에 그렇죠, 학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권상우 씨가 같이 있던 반장이 이석수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어허허. 실제 모델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다 그럽니다. 영화 감독인 유아 감독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틀어졌을까요? 이게 둘이 친하다가 서로 있는 위치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때 뭐 전화로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해서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강하게 따졌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92년도에 이제 경주지청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요. 그 당시 이제 지청 근무를 하는 검사들은 서로 굉장히 막역합니다. 더군다나 뭐 거의 저희 때나 거의 비슷한데 그 당시에 경주지청은 검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본청 근무하면 지청을 한번 반드시 가야 하거든요. 그 경주지청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경주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지방이라는 어떤 특색이 있어서 이제 검사에 대한 대우도 괜찮고 또 이상하게 경주지청의 어떤 보직을 가서 부임했다 오는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승진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뭐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주지청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지청 중에 하나였는데 더군다나 뭐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뭐 다른 수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입장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임명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조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찰관이 직무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임 감찰관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감찰관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조사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넥센과 관련된 처가의 어떤 부동산 거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검찰관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형님 뭐 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고 아마 형님이라고 얘기했을 당시에는 이미 국정원에서 이석수 전 감찰관을 사찰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우병우 전 수석이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이석수 감찰관한테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감찰관 입장에서 아니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제 그러면서 원칙론으로 관련은 이석수 감찰관과 그게 아니다라는 우병우 전 수석 간에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마찰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죠. 최경환 의원 지금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 오늘 검찰 소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경환 의원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 마저 하죠. 예. 근데 내일 또 소환되잖아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나 특검에 이제 출석을 이렇게 나왔었죠. 구속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내일 나오는 것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입니다. 이미 이 건으로 이제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굉장히 또 막역한 관계에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었죠.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그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에서 그러니까 추명호 씨라든가 아니면 그 최윤수 전 차장과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관여 부분들은 상당히 검찰이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시켰다든가 뭐 이런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에 그 중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이번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구속영장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요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관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 차량하고 이 휴대전화 좀 압수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미처 본인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걸로 볼 수밖에 예. 없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사무실이나 자택에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아니면 뭐 압수수색하다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압수를 하는 건데 아마 만약에 사무실이나 자택 그런 경우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 정보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 추명호 그다음에 최은수 전 차장이 사실 국정원은 이제 비선 새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면 지금 검찰 간부 모 씨가 지금 우병우 전 수석과 간접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검찰의 정보를 이제 주고 있다는 걸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검찰 간부 이모 씨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할 내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 출명을 할지 간접적으로 송화됐다고 한다면 저것도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황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증거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아주 불시로 저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세 가지였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네갔다. 이거 아직 지금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돈으로 진박감별하는 여론조사 썼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게 상당히 파장이 컸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의원이 최경환 의원 실명까지 거론되고 뭐 어제 오라고 오늘 오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계속 거부할 것 같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을 법원에 이제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지금 회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12월 이후에 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상황이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은 검찰로서는 그 국회 회기 중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에 임시국회가 만약에 안 열린다면 그 사이에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출두하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는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면 글쎄요, 이거 부결된다 이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친박계 의원 숫자로 보나 이 사안으로 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체포 동의안이 잘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하고요. 또 지금 이제 바른정당 이제 입장을 또 지켜봐야겠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친박 청산 그리고 최 의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유한국당 이미지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의원들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특히 홍준표계랄지 아니면 김무성 개파 쪽의 어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서 제가 볼 때는 이전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만약에 국회에 상정이 되면 그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 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마치고 장병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귀순하는 사람한테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 MDL 넘어오는 것, 자동소총 갖고 있는 것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시사편의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연설과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른바 이건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 얘기 듣고 웃을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은 아마 이제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점심 오찬 자리에 늦게 참석하고 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방장관이 저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의 농담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하게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동안에 있었어요. 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상정 못할 사람, 그리고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이 돼 있을 때 참 다행이다라는 다행이다. 표현 예. 여러 차례 이렇게 발언으로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신중하는 수밖에 지금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까요? 예.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요. 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게 국방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모임, 뭐 회식 자리 이제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국방장관이 이제 저런 얘기하는 것다는 건 이제 아무튼 부적절한데 송영무 장관이 굉장히 정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떤 걸 물었을 때 나는 국방장관이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실수가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뭐 부적절한 면이 앞으로도 뭐 저기가 볼 때는 본인이 내면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방장관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예. 저런 말실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네, 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